조선의 한 시골 마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성도 없고 가문도 없고 내세울 학문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손끝의 감각과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망뿐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장영실. 하지만 당대 사람들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분류되는 신분, 조선 사회 최하층 관노였습니다. 관노, 나라에 소속된 노비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국가시설을 고치거나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막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노비가 장인이 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문은 양반의 것이었고 기술은 천인의 몫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장영실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보면 고치는 법을 알았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느꼈습니다. 글자는 몰랐지만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머리로 재조립했습니다. 이 능력은 시대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천재성이었습니다.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세종이 즉위했을 때였습니다. 세종은 독특한 왕이었습니다. 정치보다 기술을, 전쟁보다 과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궁궐 안에 천문기구를 들여놓고 악기 제작소를 설치하고 해시계와 물시계를 직접 뜯어보는 일을 즐겼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의 귀에 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관노 중에 고장난 기계를 보기만 하고 고친 자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종은 즉시 사람을 보내 확인했습니다. 장영실이 왕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였습니다. 정말 내가 고쳤느냐는 물음에 장영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손댄 것이 맞다고, 고장난 곳이 눈에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눈에 보였다니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원리를 이해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영실은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세종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세종은 주변 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신분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쓰임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장영실은 관노에서 벗어나 상위원 기술자가 되었고 이어서 경영관 장인으로 마침내 천문과 기계 제작의 책임자로 정격 승진했습니다. 세종이 글을 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선은 사람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종은 기술자를 국보처럼 대했고 장영실은 그중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는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노비가 왕 앞에서 의견을 말하고 심지어 왕이 그의 손기술을 칭찬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천한 노비가 왕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기술은 기술일 뿐 학문과 정치는 양반의 몫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신하들은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만든다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글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역사 최초로 한 천재 기술자의 삶이 왕의 눈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곧 이 낮은 자가 조선을 200년 앞서가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하늘을 계산하고 시간을 만들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기적의 발명품이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장영실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궁궐의 한 창고에서 물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을 알리던 물방울 소리가 멈추자 궁녀들은 허둥지둥했습니다.
장치가 완전히 고장났다고들 했습니다. 이때 관노 장영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번 살펴봐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궁녀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노비가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곧바로 장치 내부를 뜯어보더니 굳어버린 물때와 어긋난 축 막힌 작은 수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눈으로, 감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장면이 세종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불렀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장영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배운 것이 아니라 보았다고, 그저 눈에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운 자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가 아는 것이라고. 그날 세종은 신하들을 돌려 세우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영실을 데려오라고 자신이 직접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저자는 관노라고 감히 왕 앞에서 기술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세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만든 것은 칼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신하들이 글을 읽을 동안 이 사람은 시간을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한 천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영실은 왕의 천재 발굴 프로젝트 제1호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그를 과학기술의 요람인 상정소와 사역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장영실은 천문기구, 악기, 도량형, 기계장치의 원리를 말 그대로 흡수해 나갔습니다. 일반 학자들은 책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달랐습니다. 기계를 직접 뜯고 만지고 조립하며 기술을 몸에 새겼습니다. 손끝으로 익힌 지식은 머리로 배운 것보다 더 깊고 정확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종의 확신은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을 바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왕궁 안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느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능력까지 낮은 것은 아니라고. 나라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훌륭한 글이 아니라 백성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영실은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한치의 낭비도 없이 활용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했고 실험했으며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습니다. 세종은 종종 장영실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왕이 직접 기술자의 일터를 방문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 장영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세종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물었고 장영실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왕의 비전과 기술자의 능력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신하들은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실의 손에서 나온 발명품들이 실제로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왕과 기술자의 운명적 만남은 이제 거대한 혁신의 첫 페이지를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궁궐 한가운데 거대한 물시계가 세워졌습니다. 이름하여 흠경각로.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자동시간 알림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의 스마트폰 알람처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저절로 북이 울리고 종이 쳤습니다. 작은 인형이 나타나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첨단 장치였습니다. 장영실은 물의 흐름을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물의 양이 조금만 틀어져도 전체 구조가 어긋나는 고난도 시스템이었습니다. 물의 속도, 기압, 누수,
온도까지 모든 변수를 감각적으로 계산하며 당시 기술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을 구현해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기도 없던 시대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입니다. 흠경강루의 작동 원리는 놀라웠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흘러 물통에 차면 그 무게로 지뢰가 움직이고 지뢰의 움직임이 톱니바퀴를 돌리고 톱니바퀴가 인형을 움직여 종을 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작동했습니다. 세종은 완성된 물시계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제 밤마다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영실의 자동 물시계는 그 시대 유럽에서조차 불가능한 기술이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중국 사신들이 흠경강루를 보고 놀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은 시간을 물로 다스리는 나라라며 경탄했다고 합니다. 명나라 기술자들은 이 기술을 자세히 기록하면 안 된다며 경계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놀랐을까요? 당시 중국에도 물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종을 쳐야 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조선의 흠경강루는 한 단계 더 발전한 기술이었습니다. 장영실은 노비에서 세종의 시간을 만든 남자가 되었습니다. 흠경강루는 조선의 하루 리듬을 바꾸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측정 덕분에 농사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군사작전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관청의 업무 시간도 명확해졌고 백성들의 생활도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시간의 정확성은 곧 국가의 효율성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흠경강루는 100년이 넘도록 궁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간을 만든 사람, 조선을 정확한 나라로 세운 사람, 그가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세종이 가장 집착했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문학이었습니다. 왜 천문학이었을까요? 세종은 믿었습니다. 하늘을 이해해야 나라의 운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사의 시기, 제사의 날짜, 심지어 왕조의 기륭까지 모두 하늘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영실은 이 분야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만든 혼천이는 당시 유럽의 천체구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혼천이는 하늘의 별자리와 지구의 경도, 위도를 기어와 축으로 연결해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모델링한 장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 나사의 천문 시뮬레이션을 기계식으로 구현한 셈이었습니다. 혼천이를 보면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 키의 2배가 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톱니바퀴와 축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장영실은 어떻게 이런 복잡한 구조를 설계했을까요? 그는 하늘의 움직임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태양과 달의 궤도가 어떻게 다른지,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끊임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결과를 기계로 옮겼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늘을 만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장영실의 혼천이는 르네상스 유럽과 거의 비슷한 시기의 기술이며 정밀도는 오히려 앞섰다고 말입니다. 장영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이라는 천체 관측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간이는 태양의 고도, 별의 위치, 절기 등을 측정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장치 덕분에 달력의 오차를 1분 단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왜 달력의 정확성이 중요했을까요? 조선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 수확하는 시기가 조금만 틀어져도 백성들의 생계가 위태로웠습니다. 정확한 달력은 곧 백성의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또한 제례도 중요했습니다. 왕실과 나라의 중요한 의식은 모두 정해진 날짜에 치러야 했습니다. 달력이 틀리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렸습니다. 장영실의 간이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덕분에 조선의 농경력, 군사력, 재래력은 모두 오차없는 시스템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정확한 시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실은 하늘을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공학적으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그것을 기계로 재현하고 백성의 삶에 적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과 장영실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저 많은 별들이 모두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계로 만들 수 있느냐고. 장영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늘도 규칙이 있다고, 그 규칙을 이해하면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을 설계한 남자, 조선을 우주로 연결한 남자. 그의 손끝에서 조선의 하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 비를 감각으로 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쟀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치국이 세계 최초의 공식 강우량 측정 장치였습니다. 치국이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 보입니다. 원통형의 그릇에 금속 눈금이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장치가 조선을 과학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비를 측정해야 했을까요? 농사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너무 적게 오면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많이 왔다, 적게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장영실은 이것을 숫자로 바꾸었습니다. 치국이를 전국 주요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비가 오면 관리들이 측정해서 중앙에 보고했습니다. 한양에 4촌이 내렸다. 전주에 6촌이 내렸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펼쳤습니다. 비가 적게 내린 지역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는 홍수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수년간의 데이터를 모아 농사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과학적 행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방 관리가 치구량을 조작해서 보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가 적게 왔는데 많이 왔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가 많이 오면 풍년이 예상되고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를 간파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치구량 데이터와 비교하니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하늘은 속일 수 있어도 치국이는 속일 수 없다고. 유럽에서 공식적인 강우량 측정이 시작된 것은 200년 후였습니다. 조선은 그보다 훨씬 앞서 과학적 기상 관측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현대 기상학자들이 조선의 치국이를 연구하며 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정확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비를 정밀하게 측정한 나라. 세계가 놀란 과학 시스템. 이 기술을 만든 이는 다름 아닌 장영실이었습니다. 치국이는 지금도 대한민국 기상청의 상징입니다. 500년 전 한 천재 기술자가 만든 장치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자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영실은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계적 상상력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장치들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자동으로 종을 치는 기계,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는 인형, 물의 힘을 이용한 동력 시스템, 회전 기어를 조합한 자동 장치. 지금으로 치면 기계공학, 로봇공학, 자동화 시스템의 기초였습니다. 특히 그의 자경루 자동 장치는 놀라웠습니다. 자경루는 물시계의 일종인데 장영실의 자경루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인형이 나와서 종을 치고 북을 두드렸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조선의 스팀펑크라고 부릅니다. 장영실은 기계의 동작을 음악처럼 구성했습니다. 물의 흐름이 무게추를 이동시키고 무게추가 기어를 회전시키고 기어가 인형을 작동시키는 완벽한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작동해야 했습니다. 한 부분이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만큼 정교한 설계와 제작 기재 시도 파괴 속술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만들었단 말인가, 저 장치는 살아있는 것 같다는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장영실의 자동장치를 본 중국 사신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에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이는 기물이 있다고 말입니다. 장영실의 작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예술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옥루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옥루는 물시계의 최고급 버전으로 시간뿐 아니라 절기와 별자리까지 보여주는 복합 장치였습니다.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며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재현했습니다. 옥루를 보면 우주가 보였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기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옥루를 궁궐의 중심에 설치했습니다.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외국 사신들이 방문하면 반드시 이 옥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영실의 천재성은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능과 아름다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작동하면서도 보기에 아름다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영실은 과학자이자 예술가였다고. 그의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은 실용성과 신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입니다. 전기도 없고 모터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오직 물과 나무와 쇠붙이만으로 자동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이름은 조선의 기술력을 한 시대 앞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은 단순히 조선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까지 명성이 퍼졌습니다. 노비 출신의 한 천재가 왕의 신뢰를 받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천재가 그렇듯 장영실에게도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세종은 그를 극진히 아끼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늙고 병들기 시작하자 궁궐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장영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신하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비 출신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기술을 권력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왕의 가마가 행차 중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왕의 안전과 직결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에는 이 사건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의 정확한 원인은 애매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작 과정의 결함이었는지, 관리 소홀이었는지, 운반 중의 실수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영실은 즉시 책임을 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장영실의 과실보다는 관리들의 운반 실수 가능성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안 노비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왕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무거운 죄목이 씌워졌습니다.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장영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왕실의 안전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결국 파직과 도영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파직은 관직에서 쫓겨난다는 뜻이고 도영은 곤장을 맞는 징벌이었습니다. 장영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장영실이 그 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를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장영실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도, 마지막 작품도, 마지막 모습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비 출신이라는 신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선은 위대한 천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과 기술자 두 사람의 꿈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영실은 사라졌지만 그의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천이는 계속 하늘을 관측했고 치국이는 계속 비를 측정했으며 자경루는 계속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남긴 발명품들은 조용히 조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누가 만들었는지 점점 잊어갔습니다. 장영실의 몰락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은 사라졌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초상화도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기록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의 이름은 가장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만든 기계들이 조선의 농업을 살렸고 군대를 움직였고 백성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술은 말없이 조선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과학은 장영실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수입해서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명과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만의 과학기술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종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장영실은 그 말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장영실의 이름은 역사책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들도 그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비 출신 기술자에 대한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조선시대 과학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기술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사와 MIT의 학자들이 조선의 천문기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술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구현했는지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치구기를 연구한 기상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식 강우량 측정 시스템이라며 현대 기상 관측의 원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경루와 옥루를 본 기계공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동화 시스템의 걸작이라고,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어떤 기계보다 정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장영실이 얼마나 위대한 천재였는지를 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곳곳에 장영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과학상의 이름이 장영실상입니다. 연구소와 학교에 그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위인전에 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노비에서 시작해 국가 최고의 기술자가 된 이야기,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천재성을 인정받은 이야기,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장영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능력까지 낮은 것은 아니라는 믿음. 배운 것이 없어도 볼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하다는 깨달음. 진정한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는 진리. 세종이 장영실을 발탁한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장영실의 정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반도체, 우주항공, 인공지능, 로봇공학. 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500년 전 촛불 아래에서 시간을 만들던 한 천재를 만나게 됩니다. 장영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평생의 혁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남긴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누구든 노력하고 재능을 갈고 닦으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천재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나 왕의 신뢰를 얻고 조선을 과학 선진국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사람. 하지만 그의 정신만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 장영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신분인가? 능력인가? 출신인가? 실력인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자식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촛불 아래 시간을 만들던 남자, 하늘을 설계한 기술자, 조선을 200년 앞서가게 만든 천재. 그의 이름은 장영실입니다. 비록 그의 무덤은 찾을 수 없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장영실처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신분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장영실은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